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야. 그 공시가 현실화되면 너나 나처럼 뭐 여기저기 영끌해서 대출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 세금으로 그냥 포망하게 생겼어. 뭔 소리야? 공시가 현실화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야, 내가 어제 춘삼이 만났잖냐. 그 춘삼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 그 자기 아버지 농사 짓는 땅 그 공시가 현실화되면 아주 포탄 맞는다고 아주 땅 꺼지게 한숨 쉬더라. 아유. 이래도 제가 무상입니까? 공시가 현실화인지 뭔지 그거 되면 세금 낼 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땐 저보고 어쩌라고요? 지금 선생님께서 혹시 보유하신 주택 수는 몇 개 정도 되시나요? 용산에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 제가 알기로는 용산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서 1가구 2주택이면 중과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요. 안 돼요. 어서 가세요. 빨리 도망치세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왜요?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이제 정부에서 소형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 3월 26일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였습니다. 어머 잘됐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은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면 부동산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내 집 마련은 언제 하면 좋은지, 부동산 정책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말씀해 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의 권대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입니다. 네, 교수님, 요즘은요, 이 건설 공사비 상승에 대출 고금리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네. 내 집을 조금 더 빨리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 바로 사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돈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은 청년 특별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별 공급 제도를 통하면 쉽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나 또는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의 특별 공급,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에도 또 특별 공급이 있고요. 일반 경쟁과 다르게 이렇게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좀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상황에 처한 게 무엇인지,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잘 활용해 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봄 이사철과 맞물리면서 요즘 전셋값이 오르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은 절대 안 알려주는 이 전셋값을 조금 낮추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통 전세 계약을 할 때 2년을 계약하고 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 계약한 2년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종전의 조건과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2년 동안 추가로 임대 계약을 하겠다라고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전세금을 똑같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네. 5% 범위에서 증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임차인에게 좋은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과 지금의 전세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5%만 더 올려준 상태에서 2년간 더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전세 가격이 2년 전보다 내렸다고 한다면은 네. 굳이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걸 쓰지 않고 그냥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묵시적 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액이 똑같거나 내릴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말없이 그냥 연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경우도 알아서 원래 그랬던 대로. 이런 네. 경우도 연장이 되고 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내 집이 있다면 안정적인 삶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에 따른 각종 세금도 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부동산 세금에 온갖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한 가장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 사람이? 뭘 보고 이렇게 놀란 걸까요? 옷 오래 입었다 오래 입었어. 아유.
뭐 버리려는 거야? 아 자기야, 아 이거 자기 이거 한 10년 입었어. 이거 그만 입어도 돼 이거. 아니 10년 입은 게 무슨 상관이야? 멀쩡하기만 한데 정말 버리려고. 어이구. 아 진짜 좀 군작군작. 아우 내가 저걸 진작에 버렸어야 되는데. 아우. 글쎄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속사정 좀 들여다봐야겠죠. 결국 버리려던 옷을 보란 듯이 입고 나타난 남편. 얄밉긴 하지만 입은 건 또 멀쩡합니다. 아우 또 보일러 껐어. 여보, 나 이거 설거지하는 거 안 보여? 빨리 안 켜? 진짜. 아, 그런데 설거지할 때 온수를 꺼버리는 건 좀... 또 이래. 저 짠돌 때문에 진짜. 볼일 내가 못 봐 진짜. 휴대폰 불빛 있는데 뭐하러 전기세를 낭비해? 아무리 그래도 화장실 불은 좀 너무했네요. 우리 동네 아파트 시세 좀 볼까? 시세. 응? 이게 뭐야? 3층 9억? 아니 이 사람들이 뭔 생각으로 집을 판 거야? 좀 적당히 해. 이건 전략이 아니고 궁상이야 궁상. 아우 진짜. 됐고 3층에 사는 사람 당신하고 친한 여자지? 응 맞아 미연이네. 미연이네 왜? 아니 9억에 집을 팔았어. 이렇게 10억 밑으로 매매 시세를 떨어뜨리면 대체 어쩌자는 거야? 미연이 사정이 있어서 금매로 집을 내놨대. 팔렸어? 헐! 당신 여기 앉아봐. 그래. 그 집이 팔려서 다행이라는 그 속 편한 소리가 나와? 그 집이 싸게 파니까 우리 집까지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래 당신 참 말 잘했다. 아니 이 집이 10억이든 9억이든 재산이 오르면 뭐해? 나는 이렇게 지질이 공사하고 사는데. 요즘 세금 안 오는 데가 어딨어.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까지 그거 내려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돼. 아니 우리가 사치를 해 낭비를 해. 아니 여기서 더 어떻게 아끼냐고. 당신 말 참 잘했다. 우리 집 상환금 매달 300, 애들 교육비 500. 그거 우리한테 무리라는 거 몰라? 아니 그렇다고 우리 애들 고2 고3인데 학원 안 보내? 당신이 학군 따지면서 이리 이사 왔잖아. 다 당신 태국이야. 내가 알르니 죽지 죽어. 내가 진짜. 저게 지금 돈 아까운지를 모르고 한 푼 아꼈어야지. 맞아요. 대출에 교육비에 남편이 이렇게 짠돌이가 된 것도 한편으론 이해가 됩니다. 응? 장 보러 가게? 이따 밤에 마감 전에 가서 세일 상품 사야지. 애가 아침에 토스트 먹고 싶대잖아. 버터랑 식빵 좀 사갖고 올게. 버터? 버터는 무슨 마가린 사. 식물성이지. 싸지. 고소한 건 다 똑같아요. 잔소리 한 번만 더 해봐라. 내가 진짜 징글징글해. 나 진짜. 사사건건 이렇게 큰 소리가 오가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그런데 속 터질 일이 또 생겼습니다. 봉식이냐? 웬일이야? 하도 속이 터져서 전화했다. 새삼스럽긴. 우리가 속 안 터진 적이 있었냐? 야, 너도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야. 공시가 현실화되면 너나 나처럼 뭐 여기저기 영끌해서 대출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 세금으로 그냥 포망하게 생겼어. 뭔 소리야? 공시가 현실화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야, 내가 어제 춘삼이 만났잖냐. 그 춘삼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 그 자기 아버지 농사 짓는 땅 그 공시가 현실화되면 아주 포탄 맞는다고 아주 땅 꺼지게 한숨 쉬더라. 에휴. 그 자식 시골 땅값 올라서 부자 행세하더니 이제 와서 뭔 소리야? 야, 근데 우리 그 땅 로또라고 엄청 부러워했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빌라도 뭐 공시가는 조금 떨어졌는데 실거래가가 조금 올랐더라고. 그렇게 되면 큰일이지. 아직 모르니까 좀 더 알아봐.
그러니까 무슨 소리 들리면 난 달려주고. 이래도 제가 공상입니까? 공시가 현실한지 뭔지 그거 되면 세금 낼 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땐 저보고 어쩌라고요? 네, 영상의 주인공을 보면요. 대출이자에 생활비에 그리고 세금까지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뭐든지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에서 이 공시지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시지가가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최근에 이제 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90%로 하기로 했잖아요. 이건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에는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고요. 토지의 가격을 매기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매기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는데 이 공시가격은 그 정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금을 내기 위해서 평가해놓은 가격이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격이 적용되는 범위는 취득세를 비롯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 보유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나 모두 해당이 되면서 의료보험까지도 해당돼서 약 67개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네. 엄청 많죠. 네.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부담이 늘어나는데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을 낮춰버리면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세금은 많이 나오는데 이걸 낮춰서 정상적으로 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화율을 폐지하게 되면 서민들에게 부담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도한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군요. 네. 네. 자, 영상에서 이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된다, 안 된다 두 가지 의견이 다 나왔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으로서는 전 정부에서 제시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적용하지 않는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 기준대로 한다면은 언젠가는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이 오르는 계획이었는데 네. 지금은 일단 그런 계획은 보류하고 네. 현재로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약 68%의 공시가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지 않겠다는 내용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공시지가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실거래가잖아요. 네. 네,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실거래가는 이제 한국부동산론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볼 수 있고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포털이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면 누구나가 볼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동별로 또 이 그 층별로 향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분리돼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거래된 가격이. 네. 이걸 참고하면 만약에 매매하는 경우에 또는 매도하는 경우에 내 주택이 어느 정도 어디에 해당되는지 비교할 수가 있고요. 네. 마이홈 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주거 정책에 대한 내용이 전부 나와 있어요. 정부가 어떤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세 갈아타기 한다면 융자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또 전세도 기존에 있는 전세, 또 마감되는 전세, 거의 이 기간이 도래된 전세, 이걸 어떻게 중간에 갈아탈 수 있는지 정보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네, 자세히 다 한 번에 네. 확인이 가능하군요. 네. 네. 자, 부동산 실거래가도 알아봤으면 이제는 정말 집을 좀 마련을 해야 하는데요. 집을 마련하는데 적기는 언제라고 보시나요? 만약에 내가 그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자금 여력이 있어서 사고 싶다면 금리가 오르기 전에가 좀 좋지 않겠나. 이건 일반 거래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만약에 분양을 받겠다 그러면 뭐 그건 시기에 관계 없고요. 시기에 관계 없이 특별 공급으로 분양을 받게 되면 일반 경제하고 달리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제 매도에 나서게 되거든요. 그 매도자도 향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기대심이 때문에 그 가격을 더 이상 내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그 시점이 아마도 보합세 내지는 이 상승 바닥이 아닌가. 사실 그 금리가 내려도 어느 정도 내려서 매도자가 팔 수 있어야 되고 매수자가 살 수 있는 그 합의점은 저금리가 아니지만 중금리 이하로 내려와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앞으로도 뭐 한 1, 2년, 2, 3년 더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조금 여유가 있고 마음이 급한 분들은 하반기에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면 올해 중에 주택 구입하는 게 일반 거래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금리를 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때가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네. 네. 부동산 정책이 달라질 때면 허위나 또는 과장된 광고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서민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대부분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기획 부동산이 활개를 칩니다. 한 기획부동산 일당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평당 가격을 3배 올려 팔았는데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는 연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수백 명이었고 70대 이상 고령자도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이달 6월 말일까지 이 과장 광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어요. 처벌하기 위해서. 네. 기획부동산들은 대개 이제 그 개발이 안 되거나 또는 뭐 주택을 지을 수 없거나 분할이 안 되는 땅들을 전화로 팔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나 또는 그 이외에 개발이 안 되는 땅들을 쪼개서 팔기 때문에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은 싸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사요. 그게 이제 대부분 그 과장 광고로 그렇거든요. 네. 이 지역에 뭐 지하철이나 전철이나 GTX가 들어온다고 과장하거나 또는 교통이 뭐 편리해져서 도로가 난다고 거짓말하거나 네. 또는 그 지역이 개발 호재가 있어서 집가가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이제 과장 광고에서 팔거든요. 네. 여기에는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심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기획부동산처럼 이렇게 전화로 와서 부동산을 사라고 하는 건 안 사야 돼요. 우선 전화로 와서 사라고 하는 것은 의심부터 좀 하고 보면 보이시피시랑 되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지리재구체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꼭 땅을 밟아보고 사야 되고요. 주변 지역에 그 땅이 어떤 형태로 돼 있고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되는지 또 앞으로 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요. 탐문조사만 해도 알아요. 중개사무소 들어가도 알지만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알거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요. 굳이 그건 꼭 부동산까지 해봐야 들어가지 됩니다. 않고. 그래서 전화로 부동산을 사는 거는 좀 어리석은 생각 아닌가. 보이십시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꼭 현장에 가서 두 눈으로 직접 그건 보고 제가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정을 네.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반가운 정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을 살 때 이런 집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집을 구입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KTV 생활앤정책 정들래 리포터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햇살 가득한 오후. 오늘은 왠지 반가운 손님이 오실 것만 같다. 차분히 오후 약속을 정리하는 나는 누구? 안녕하세요. KTV 생활앤정책의 정 소장 정들래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나왔냐면요. 오늘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오실 때가 됐는데.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셨죠? 월세 받을 수 있는 집 좀 보러 왔어요. 그런 부분에선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데 저보다는 우리 소장님. 어머나, 많이 당황하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장님 아니었어요? 저요? 예. 우리 소장님. 잠깐 분위기를 좀 내보려다 딱 걸리고 말았네요. 자, 진짜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문용희 소장님, 오늘 잘 부탁드려요. 어떤 집 원하세요? 제가 6개월 뒤 은퇴를 하거든요. 직장 생활만 30년 해왔는데 막상 뭔가 시작해버리니까 엄두가 안 나요. 그렇다고 장사 같은 것도 영 서질이 없거든요. 준비해둔 은퇴자금이랑 퇴직금으로 작은 집 하나 사서 월세로 생활비에 보태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조건으로 집을 알아보고 계세요? 지은 지 오래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작은 빌라나 오피스텔 정도면 월세가 거래가 잘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것저것 모으면 3억 정도 되는데 넉넉하진 않거든요. 근데 소장님, 집이 두 채면 중과세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다주택자는 중과세를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혹시 보유하신 주택 수는 몇 개 정도 되시나요? 용산에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 아니 근데 잠깐만요. KTV 생활앤정책의 저 꿀팁 요정 꿀요. 제가 알기로는 용산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서 1가구 2주택이면 중과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요. 안 돼요. 어서 가세요. 빨리 도망치세요. 아니 우리 들레 씨가 참 똑똑한 건 알고 있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왜요? 정책 자체가 이제 서민 주거를 좀 안정화시키고 요즘 건설 경기도 많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이제 정부에서 소형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 이 주택수 산정 시에 제외되는 법이 지금 3월 26일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였습니다. 어머 잘됐다 지난달 시행된 따끈따끈한 정책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모든 주택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우선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고요.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만 주택수 산정 시 제외가 되는데 이 주택의 유형에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조건이 너무 괜찮다. 우리 고객님께서 딱 원하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요거 느낌? 요거 괜찮죠? 맞네요. 진짜. 우리 당장 집 보러 가요. 구해줘 작은 집. 뿅! 과연 어떤 매물이 있을까요? 네,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와, 신축답게 외관도 반짝반짝 근사한데요. 준공난 지 얼마 되지 않은 2024년 3월 19일에 사용 승인이 난 소형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내부도 아주 알차게 지어졌죠? 심지어 복층! 층고가 높아서 작은 공간이란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요즘 갬성 하는데 네.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을까요? 이런 오피스텔 풀옵션 정말 좋아하거든요. 거기다 이 복층의 로망. 복층까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신혼부부가 살기에도 참 좋겠다 싶었는데요. 여기 면적이 어떻게 되죠? 우선 이제 등기 평수는 29.98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바닥 면적과 지금 이 복층 서비스 공간을 합치면 약 14평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 수도권은 매매가 6억까지잖아요. 한 4억에서 4억 중반대 정도 이제 층수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시세는 보증 한 5천에 월 한 140에서 160 정도 사이가 되기 때문에 대출을 조금 활용해서 이제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약 7%에서 8% 정도 임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도 이런 집은 전 신혼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신혼이면 딱 좋겠어요. 그렇다면 다음 집 보러 가볼까요? 구해줘 작은 집. 두 번째 보실 집은요, 아까와는 좀 다르죠? 다세대 주택 빌라입니다. 네, 이 집입니다. 럭직하네. 투룸의 거실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이제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코니 부분을 좀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용 면적 대비 실사용 면적을 더 넓어 보일 수 있다는 점. 에어컨 있으니까. 방마다 에어컨이 다 있네. 옷만 가지고 오면 되겠어. 맞아요. 아이가 어린 가족이 살아도 충분할 것 같죠? 그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여기 금액은 이제 3억 중반대에서 뭐 약간 후반대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반짝반짝한 신축 매물들 찾아봤는데요. 우리 사례자님 맘에 쏙 들었을까요?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좀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60제곱미터가 넘는지 안 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네. 2024년 지금 여기는 3월 19일이라고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날짜와 면적을 잘 따져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금액도 중요하다는 점.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지만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마음 좋다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탑석 매매를 결정하시면 여러분들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옥석처럼 섬세하게 꼼꼼하게 내 집을 아름답게 찾는 거 꼭 기억하세요. 구해줘 작은 집. 2주택이지만 소형 신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형 신축 주택의 기준이 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내용은 지난 1월 10일에 발표된 1십 대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책의 발표일인 1월 10일부터 내년이죠.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에 한해서 네. 이것을 신규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조건입니다. 네. 일단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네. 그리고 가격에서는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지방에서는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아파트에도 일부 해당이 됩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인 아파트에 한해서 그것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가격도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신축 소형주택과 동일하게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한국부동산원의 홈페이지나 청약홈 같은 곳에서 이런 관련 정보들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주택자가 아닌 개인이 최초로 소형 신축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요. 네. 등록세 내야 됩니다. 등록세는 내고 네. 취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그 지난 1월 3일 날 13대책으로 작년이죠. 서울시의 25개 구를 전부 다 해제하면서 4군데를 놔둔 데가 있어요. 서초, 강남, 송파, 용산. 네. 여기는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의 투기 과일 지역의 투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만약에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8%입니다. 그리고 3주택은 12%까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이은영 연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미분양 주택 중에서도 신축 미분양이 되고요. 그것도 비아파트 부분일 경우에는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 때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겁니다. 원제 면제시키는 거죠. 그리고 등록세만 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그 미분양 주택이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게 준공 미분양이거든요. 준공 미분양 이런 경우도 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에서 8%면은 예를 들어 3억짜리 주택을 산다면 3, 6, 18, 1,800만 원이죠. 6억짜리 집을 사면 어떻게 되죠? 68, 48, 4,800만 원인데 이걸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등록세만 내면 돼요. 그래서 네. 무주택자가 만약에 이런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는 안 내고 등록세만 내면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이제 이 법이 시행된 날 이후에 신축 준공이 돼서 미분양으로 발생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최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무엇이고 또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기간 동안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비와 토지비 가산비,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의 62개 항목을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분양가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이 규제적으로 묶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고 또 주변 지역에 가격이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에 그거를 3년간 유예했습니다. 유예하게 되면 준공된 이후에 3년 동안 그 본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유예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임대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임대 물건이 많이 나오겠죠. 3년 유예 조건이 없으니까 산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임대 놓고 팔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팔지는 못합니다. 3년 기간 내에는 어차피 임대를 2년 놓고 본인이 1년 살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3년을 살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좀 침체되거나 어려울 때 이거를 유예함으로써 전세 물건도 많이 내놔서 시장도 안정화시키고 또 유연수 있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그렇게 아마 판단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자마자 들어가서 살았어야 했는데 이제는 좀 세를 3년을 주고 유예니까 2년 동안 전세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됩니다. 네, 좀 천천히 들어갈 수 네, 있도록 그 유예를 시켜준 거군요. 네, 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유용한 사이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이트인가요? 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집을 사고 싶어도 이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봐야 될지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내용들을 모두 모아놓은 사이트가 바로 마이홈 포털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어떠한 주거복지 제도가 있는지 다 각각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여기서는 이런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어떠한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파악해 볼 수 있고 공공주택의 입주 공고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입주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과정이 이 한 사이트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발맞춰서 서울시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지원을 하게 될 예정인가요? 네, 서울시에서 발표된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 2대 사업 지원 방안입니다. 제목은 거창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용도 지역을 바꿔주거나 또는 용적률을 좀 더 올려줌으로 해서 세대수를 더 많이 짓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들, 우리가 쉽게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낮춰줌으로써 전체적인 사업 비용을 줄이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기슭 밑에 있다든가 하는 이유로 건축물에 높이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높이 제한을 일부 완화해서 세대수를 좀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예를 들어 건축심의나 경관심의, 환경심의 같은 것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데 이것을 종전처럼 각각 진행하게 되면 전체를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통합심의로 진행함으로써 전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이겠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네, 대규모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활성화가 되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지난 3월 16일 날 그 윤석열 정부가 민생 토론을 21번째 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이렇게 내놓은 대책입니다. 이 바꾸는 내용은 단독주택이 10가구 이상이거나 공동주택이나 또는 다가구주택이 20가구 미만일 때 그 사람들끼리 그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거나 또는 단독주택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겁니다. 그 전폭 지원 내용 중에는 도시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CCTV나 방범 CCTV를 만들어주거나 북카페를 만들거나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또 심지어는 관리동이 필요하면 관리사무소까지도 만들어주는 그런 지원 정책입니다. 그래 되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소외된 작은 단지들, 빌라 단지들이 새로운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환경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20년 만에 그린벨트도 해제된다고 합니다.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지역에는 우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비수도권에 한정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 때나 그냥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략 산업의 육성이나 증설, 확충 이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지방을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든가 일할 사람이 없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지역 전략 산업을 더 육성해서 지방 소멸을 막고 이런 부분들을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이번에 주요한 목적입니다. 적어도 지역을 다시 되살리거나 아니면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도라도 할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정부가 개발 제한을 해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윤 대통령께서 울산에 갔을 때 울산의 그 공단과 그 도시가 구도시가 중앙에 그린벨트가 있어요. 네. 이거를 그 해제해야만 산업에 발전할 수 있고 또 외자 유치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해제한다고 했는데 지금 좀 오도된 것은 전부 다 전국을 다 해제하는 건 아니고요. 1971년도 7월 달에 도입된 그 그린벨트 제도, 소위 개발 제한 구역은요. 어떻게 보면은 도시의 그 무변화 확산이나 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좋은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우리 그 이은영 연구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지역, 산업 또는 주거 이걸로 필요한 지역만 해제하고 나머지는 뭐 우리 후세대의 자산이기 때문에 네. 다 전부 해제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만큼 좀 네. 선별적으로 해제가 예. 될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째 아이는 5살이고요. 둘째를 임신한 지 이제 2달 됐습니다. 집에 신생아는 없지만 저도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네. 좋은 조건을 2가지 갖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 2명이어서 그런가요? 네. 2명만 해도 다자녀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또 임신을 하고 나면은 그 2년 이내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규제 지역에 지금 서초, 강남, 송파, 용산밖에 없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에서는 40%가 이 청약 가점을 85제곱미터 이하를 적용하고요. 나머지 60%를 추천제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상 되는 아파트들, 국민주택 규모 이상은 100% 추천제거든요.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규모를 분양받는다면 이분은 지금 뭐 다자녀로 받아도 되고요. 신생아로 받아도 됩니다. 단지 이제 그 자금이 부족한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을 받게 되면은요. 자산이 5억 600만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면은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9억 원 이하 주택을 분양받게 되면 1.6%에서 2.7%의 저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네요. 네. 네. 정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많으신 것 예.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국민평형이라고 하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정 분량을 특별 공급하는 겁니다. 종전에는 공공 분양의 20% 정도만 여기 배당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도 택지가 공공 택지라면 전체 물량의 15% 정도, 민간 택지라면 7% 정도가 특별 공급으로 배당이 됩니다. 이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원칙적으로는 그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분양권을 포함해서 그렇죠. 그리고 신청하는 사람 자체가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만 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이러한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KTV 생활엔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는 그 국민 생활 안정과 주거 안정을 위해서 특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항상 귀 기울여서 정부의 그 정책을 바라보면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정부도 소유자가 또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만 공급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한다면 내 집 마련이 빨라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되는 사람들은 자녀를 두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혜택도 많으니까요. 예. 네. 내 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삶의 질에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특별 공급 같은 혜택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충실하게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